이번 시간에는 활성화된 림프구 클론들이 어떻게 감염에 대항하는가 하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그 면역 반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또는 림프에서 항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은 전문화된 T세포, 주로 이제 독성 T세포, 사이토톡식 T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병원균에 감염된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이러한 반응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이제 세 종류로 또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적응 면역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헬퍼 T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세포와 또 B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에 의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체액성 면역 반응에 의해서는 세포 밖에 있는 병원균을 세포 밖에 있는 병원균에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독성 T세포가 또 이 적응 면역에 관여하는데, 이것은 세포성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이러한 세포로서 감염된 숙주세포, 즉 병원균이 아니라 병원균에 감염된 숙주세포에 반응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응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헬퍼 T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퍼 T셀, 도움 T세포에 의해서 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원이 있어야 되겠죠. 면역 반응은 항상 항원에 의해서 유발이 되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항원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헬퍼 T셀은 그 스스로 어떤 항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퍼 T셀한테 항원을 가르쳐주는, 항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세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항원이 이제 세포 밖으로 노출시키면은 이 항원을 헬퍼 T셀이 감지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항원 제시세포에는 세 종류의 세포가 소개되고 있죠.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B세포, 이렇게 세 종류가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체세포는 이런 MHC1만 갖고 있는데 반해서 위에 제시된 이런 항원 제시세포의 경우는 MHC1과 2 둘 다 갖고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항원 제시세포 중에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 이 두 세포의 특징은 파고사이토시스 기능이 있다는 거죠.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 또는 병원균들을 잡아먹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그림 47-16에 나와 있듯이 병원균을 섭취한 다음에 이것을 세포 안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항원 조각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항원 조각은 2형 MHC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두 개의 분자가, 즉 항원 조각과 MHC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세포 밖으로 돌출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은 MHC 분자 끝에 항원 조각이 노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항원 조각을 인지하는, 즉 항원 조각과 특이성 있는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헬퍼 T셀이 이 항원 조각을 이제 인지해서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결합의 경우 또 다른 이제 보조 단백질이 필요한데, 즉 이 결합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이제 CD4라고 합니다. 그래서 CD4라는 보조 단백질을 통해서 이 항원 수용체와 항원 조각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면 이 결합을 유지시켜주는,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헬퍼 T셀과 이런 대식 세포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두 세포 모두, 즉 수지상 세포나 헬퍼 T셀 모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림 47-16의 두 번째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수지상 세포에서도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퍼 T셀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토크라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헬퍼 T셀이, 그러니까 도움 T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B세포는 이미 이제 활성화된 헬퍼 T셀의 항원을 제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헬퍼 T셀이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그 항원 제시한 B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에 관한 그림이 이제 그림 47-16의 3번에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된 헬퍼 T셀에서 분비가 되면은 이 B세포가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되면서 이제 증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분화가 일어나서 형질세포로 되거나 아니면 기역 B세포로 되거나, 그래서 두 종류의 B세포로 두 종류의 B세포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활성화된 헬퍼 T셀은 또 세포독성 T셀, 즉 사이토톡식 T셀과 T셀을 이제 자극해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독성 T셀로 하여금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세포와 항체들에 의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세포에 의한 면역 활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헬퍼 T셀과 앞에서 설명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병원균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이 과정이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이 나와서 있고, 여기서 그림 47-17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헬퍼 T셀이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 활성화된 헬퍼 T셀이 돌아다니다가 역시 이제 같은 항원을 여기죠. 이제 같은 항원 조각을 전시하는 프리젠팅하는 B셀과 만나게 되면은 역시 이 수용체와 이게 T셀에 있는 수용체와 이 경우는 이제 활성화된 T셀입니다. 활성화된 T셀과 B세포에서 제시되어 있는 항원 조각과 이제 결합이 일어나겠죠. 역시 보조 단백질이 이 결합에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이어서 이 활성화된 헬퍼 T셀로부터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됩니다. 사이토카인 분비가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 B세포, 즉 같은 종류의 항원 조각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B세포가 되겠죠. 이 B세포를 이제 증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세포는 증식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역 B세포와 형질 세포로 분화가 일어난다. 이건 앞에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질 세포에서 항체가 분비가 되는데 이거 5일 동안 무려 초당 2000분자의 항체가 분비된다. 아주 많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엄청난 양이 생성되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체의 경우 IgA와 IgD, IgE, IgG, IgM 등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특정 B세포의 이제 여러 종류, 서로 다른 이뮤노글로빈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헤비 체인의 C, 즉 불변 영역이죠. 불변 영역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특이성은 같다, 즉 같은 항원과 이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형질세포가 아주 다량의 항체를 분비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분비된 항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체의 기능은 중화작용, 옵소나, 보체계 활성, 그리고 감염된 체세포를 죽게 만드는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 47-18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개의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뺑 둘러싸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즉 바이러스 표면 항원에 항체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항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지세포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중화작용이라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소나라고 하는 것은 그림 47-19의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균 전체를 감싸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의미합니다. 옵소나가 일어나면 이제 대식세포나 호중구와 같은 이런 백혈구들이 세균 결합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설명되어 있듯이 세균 표면 항원에 항체가 결합되면은 대식세포와 호중구의 식세포 활동이 증진이 된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이 증진되니까 MHC에 의한 프리젠테이션이 아무래도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헬퍼 T세포를 좀 더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헬퍼 T셀이 활성화되면은 역시 다시 그러니까 B세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즉 헬퍼 T세포에 의해서 B세포가 활성화되고, 다음에 이 B세포가 형질세포로 전환되면은 그 항체 분비가 증가가 되겠죠. 즉 많은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은 더 많은 항체가 분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이제 항체에 의해서 더 많은 항체가 분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성 디모김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보체계의 활성화인데, 그림 47-20에 보면은 보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보체의 단백질이 이런 외래세포 표면, 병원균 표면에 있는 항원에 이 항체가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 항체에 대해서 보체 단백질이 이 항체에 다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Y자 형태에서 항원 결합 부위가 이쪽 이제 항원과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항원 결합 부위가 없는 이 부위 쪽, 즉 기둥 역할하는 부위에는 바로 이제 보체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면 보체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결국 세포막에 포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이 보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세포막에 이 단백질이 이제 세포막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막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채널과 같이 어떤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채널은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만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냥 늘 열려 있는 이런 포 구멍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과 이온이 그대로 이제 이 세포 안으로, 즉 병원균 안으로 그대로 물과 이온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세포는 결국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병원균을 또는 외래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된 체세포의 죽은 매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체세포에도 MHC 분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체세포의 표면 쪽에 이제 항원이 역시 이제 프리젠테이션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표면에 있는 항원에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항체가 결합이 되면은 내추럴 킬러 셀을 유인하게 된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 셀이 이런 감염된 체세포를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NK-셀을 유인해서 감염된 체세포를 죽게 만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항체가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고 NK-셀을 이제 유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포 독성 T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독성 단백질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기생충이 자라기 전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세포 독성 T세포가 되겠습니다. 사이토톡식 T세포. 그런데 이러한 사이토톡식 T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움 T세포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MHC1 또는 2에 이제 2와 결합되어 있는 병원균 표면의 단백질, 즉 항원 조각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 47-21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체세포가 감염되면은 항원 조각이 세포 안에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이 항원 조각은 E령 MHC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역시 그러니까 체세포도 세포막 표면 밖으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이토톡식 T세포가 바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사이토톡식 T세포가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항원 수용체와 항원 조각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사이토톡식 T셀이 감염세포와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단백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CD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D4는 헬퍼 T셀이 항원 제시세포와 결합을 할 때, 그리고 헬퍼 T셀이 B셀과 결합을 할 때도 보조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CD4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토톡식 T셀이 감염된 세포와 결합을 할 때, 즉 E령 MHC 분자와 결합을 할 때는 CD8이 보조 단백질로 작용을 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CD8, CD4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T세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T세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토톡식 T세포에서 포포린 분자와 또 단백질 분해 요소인 그랜자임이 분비가 됩니다. 포포린은 분비돼서 결국 그러니까 세포막에 구멍을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과 밖에 이제 같은 조성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이 세포를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자임은 이 자체가 단백질 분해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효소가 세포 내 섭취 작용을 통해서 감염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그랜자임이 감염된 세포 안에서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과 세포질을 조각내어 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포포린을 통해서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그랜자임을 분비해서 이 그랜자임이 감염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핵과 세포질을 조각내어 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된 세포가 죽게 되면은 사이토톡식 T셀은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감염세포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다른 감염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설명이 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체액성 면역 반응이고 오른쪽이 이제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인데, 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항원 제시세포가 이 항원을 섭취한 다음 항원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제시된 항원을 헬퍼 T셀이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세포 독성 T세포도 역시 항원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독성 세포는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헬퍼 T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분화가 진행되면은 활성화된 세포 독성 T세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억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된 세포 독성 T세포의 경우는 감염세포나 암세포에 결합하여 그 세포를 용해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표적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도 항원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B세포도 바로 그 항원을 B세포가 항원을 이제 섭취를 해서 이 B세포 자체가 그 항원을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B세포는 역시 헬퍼 T셀의 자극을 받아서 B세포가 이제 분화를 하게 되면은 형질세포와 기억 B세포로 분화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반응, 1차 면역 반응은 전부 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나 세포 맹해성 면역 반응 둘 다 1차 면역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음 이제 2차 항원에 노출됐을 때, 즉 항원이 재노출되었을 때는 주로 여러 종류의 기억세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이제 매개가 됩니다. 2차 노출이 됐을 경우 헬퍼 T셀도 1차에서 그러니까 1차 항원에 노출됐을 때 스스로 증식이 되기도 하고, 또 기억 헬퍼셀로 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항원이 재노출되면은 바로 기억 기억 헬퍼 T셀이 자극을 받아서 이 기억 헬퍼 T셀이 결국 기억 B세포와 기억 세포 독성 T세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기억 B세포는 이런 식으로 재노출된 항원에 의해서 역시 이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기억 B세포의 경우는 세포가 아니라 체액성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데, 이때 기억 헬퍼 T셀과 재노출된 항원의 자극을 받아서 기억 B세포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역시 형질세포로 이쪽으로 전환이 되죠.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증식이 되어서 형질세포가 분화가 되고, 그럼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여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병원균을 중화시킴으로 인해서 식세포나 보채 단백질이 이 병원균을 잘 인식하도록 표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반응이나 세포맹해성 면역반응 둘 다 1차 면역반응, 2차 면역반응 다 관여를 하고, 그 2차 면역반응은 주로
이런 여러 종류의 기억 도움 기억, 즉 메모리 셀에 의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억 헬퍼 T셀, 그다음에 기억 B셀, 그러니까 메모리 B셀, 그래서 또 이제 메모리 사이토토식 T셀, 이런 것들이 2차 반응, 이러한 기억 세포들이, 메모리 세포들이 2차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역계 기능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자신을 향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었거나 할 경우 이런 면역계에 의한 어떤 질환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이 교재에는 현재 4가지 질환을 이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결핍증,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질환이 이제 알러지인데, 알러지 반응은 알러지 항원, 영어로는 알러젠입니다. 이런 알러젠에 의해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47-25를 보면은 여기에 관여하는 세포가 이제 비만 세포가 되겠는데 마스트셀이죠. 그리고 또 역시 여기에 관여하는 항체는 이뮤노글로빈 E 계통의 항체가 매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가루와 같이 이제 알러지 항원에 이제 노출되었을 경우, 처음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 초기 노출에 의해서 이뮤노글로빈 E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항체는 비만 수용체 이 세포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노출됐을 때 이뮤노글로빈 E가 만들어져서 비만 세포에 세포막에 이제 붙어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비만 세포 안에는 이러한 소포들이 좀 존재하고 있죠. 이 소포에는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이 저장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IgE가 비만 세포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알러지 항원에 다시 노출이 될 경우, 같은 알레르기 항원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는 이 비만 세포에 붙어 있는 IgE가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알러젠을 인식하게 되어서 알러지 항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잡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이뮤노글로빈 E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나란히 있는 이뮤노글로빈 E가 서로 연결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비만 세포 안에 있는 과립, 즉 이쪽 안에 있는 비지클입니다. 세포 안에 있는 비지클을 탈과립시킨다. 즉 이 비지클에 있는 히스타민과 같은 여러 염증 유발 물질을 이제 세포 밖으로 분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히스타민이 지금 분비가 되어 있고, 그럼 이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재채기나 콧물, 눈물, 기도평알근의 수축과 같은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알러지 증상 중에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알러지 반응을 과민성 쇼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민성 쇼크가 나타날 경우는 수분 이내에 이제 사망할 정도로 아주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민성 쇼크가 나타날 경우는 피와 혈관이 확장되고 기관지가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그러니까 공기가 잘 안 흘러가는 거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와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혈액이 말초에 이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순환 혈액량이 감소가 되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호흡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민성 쇼크를 유발하는 물질로서는 이제 벌침에 있는 독, 그다음에 이제 페닐리실린 쇼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페니실린을 주입하면은 이런 과민성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 알러지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땅콩을 먹으면은 이런 과민성 쇼크를 유발하여 죽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주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민성 쇼크를 잘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 즉 상당히 알러지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피네프린을 주입하게 되면은 과민성 쇼크 증상이 완화된다. 즉 혈관 확장이라든가 기관지 협착 등이 이제 완화된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가 면역 질환, 오토임뮨 디지즈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근래에 정말 많은 질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또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셀이죠. 췌장의 베타셀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베타셀이 항체의 공격을 받아서 베타셀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제1형 당뇨병이 유발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여러 가지 크론 디지즈라든가 또 여러 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자기 몸에 있는 분자에 반응하여, 즉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여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질환이 알려져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루마티스 관절염 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7-26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관절 부근에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빈 공간처럼 지금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쪽 관절 쪽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염증 세포들이 이쪽에 많이 침입되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운동의 경우는 이제 면역계 기능을 향상시켜서 감기에 대한 저항성이나 이런 것을 이제 증가시켜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한 운동, 즉 피로를 수반하는 과한 운동의 경우는 오히려 몸에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켜주고, 또 감염이 됐을 경우 증상을 더 악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은 몸에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면역 결핍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역계의 기능이 손상되었거나 없어진 경우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선천성 면역결핍증과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AIDS가 바로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7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